검사스럽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본 국민들 사이에서 퍼진 유행어들 가운데 하나다. 국립국어원 신어사전에도 실린 이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은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로 소개하고 있다. 평검사들과의 대화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된 검사들과 달리 강금실 장관은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책에서는 이 대화를 실패로 규정하는데,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실패가 맞지만 뜻하지 않게 개혁의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이 책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1기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2기로 하여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을 각각 2부와 3부에서 다루고 있다. 즉,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도전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 1부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검토를, 논의의 결말로 4부에서는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의 일부는 이렇게 시작된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검찰은 체제와 정권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두 문장이 검찰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검찰이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이자 체제와 정권 유지에 이용되는 도구이다. 즉, 검찰은 주체적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도구적 지위에 있기도 한 것인데, 이 책은 둘 모두를 기술하면서도 전자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인상을 준다. 책은 검찰을 형사 절차의 주재자, 지배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로 규정한 뒤 그 뿌리를 해방 이후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데서 시작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나 건국대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근대사 전반에 걸쳐 탐구한다. 그리고 그 사이 유지해온 검찰의 특별한 권한은 검찰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되는 이른바 준사법기관론과 객관의무론, 검사동일체 원칙, 인권옹호기관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 가운데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개혁을 통해 일단 제거 내지 완화되었고, 인권옹호기관론은 얼핏 보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준사법기관론과 그에 따른 객관의무론이다. 준사법기관론의 핵심은 검찰이 행정권과 사법권의 성격을 함께 갖는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검사활동의 공평성,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객관의무론이다. 쉽게 말해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인 지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다. 형사재판이 법관과 검사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사법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검찰이 준사법기관이고 따라서 객관 의무가 발생한다는 논리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는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대신해 선 검사와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선 변호사가 각각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펼치고 법관이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형사재판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사법기관에 준하는 지위가 아니라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에게 객관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책에 쓰인 것처럼 검찰의 준사법기관론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조직적 독립 주장으로 발전한다. 얼핏 보면 이러한 주장이 제법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책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일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 정치적 편향을 보인다는 점, 정치적 독립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혹 감사원과 같은 지위로 독립을 추진할 수는 없는가? 정치적 편향이 제거된다면 독립을 추진할 수 있는가? 정치적 독립 의지를 갖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는 없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특정 세력이 보유한 권력에 대한 편향성을 보이는 검찰에게 독립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저자들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2부와 3부에서 각각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의 참여정부 검찰개혁 도전기를 다루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부에서는 강금실 장관의 취임과 검찰의 인사권 반발, 평검사들과의 대화,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검찰개혁이 대검 중수부와 공안부를 폐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사법개혁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강화했다는 면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3부에서는 천정배 장관의 취임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 수사지휘권 논쟁, 검경수사권 조정 논쟁, 공직부패 수사처의 추진과 좌절 등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상정시킨 효과를 거두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천정배 의원과 강금실 장관의 충돌에서 보듯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들도 검찰개혁에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학에서도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있듯 어느 분야에서나 개혁은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추진한 개혁을 평가함에 있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나름의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향후 이어가야 할 개혁의 과제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의미 있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점을 따져본다면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참여정부 이후 보여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꼭 참여정부만의 탓은 아니고 오히려 이후 들어선 정권들의 구태적 면모가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왜 실패한 것일까? 앞서 검찰개혁의 주체들이 공통된 입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책을 따라 언급한 바 있지만 사실 논의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책 안에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의 동일성이다. 즉, 참여정부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다시 그 검찰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해버림으로써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다. 앞서 적은 바 있는 일부 시작의 두 문장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검찰은 체제와 정권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자에 따르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개혁의 주체는 될 수 없다. 후자에 따르면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체제와 정권 유지에 검찰을 이용한 구태 세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검찰 또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참여정부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여전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자 동시에 개혁의 주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된다. 개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참여정부는 개혁의 대상을 한정했어야 한다. 즉, 검찰 전체를 잘못된 권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 자체는 불의한 권력에 이용당한 도구로 보되 그렇게 되도록 불의한 권력에 협조한 검찰의 주류 세력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시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구조 내지 시스템 또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도 양심적인 개혁 세력들이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실은 그러한 세력이 더 많음을 알고 있으니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검찰은 잘못되었다고 규정한 뒤 검찰을 개혁하자고 주장했으니 검찰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가 있겠는가 말이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우선적인 문제라고 본 것도 개인적으로는 패착의 하나라고 본다. 저자들은 무의식 중에 이를 느꼈던 모양인지 책의 후반부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렇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과제가 달성되자 다른 검찰개혁 과제들이 개혁의 색채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저자들은 이로 인해 검찰개혁의 주요 고리가 상실되고 검찰개혁이 개별적 과제 위주로 진행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주요 개혁 과제들이 완성된 뒤 추진해야 할 최후의 과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는 적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또 다른 검찰개혁 과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최대 문제점이 정치적 편향성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달성했다고 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개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참여정부 검찰개혁 도전기는 그렇게 개혁의 구도 자체를 잘못 설정했기에 예견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치밀했더라면, 조금만 더 철저했더라면, 조금만 더 과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도전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성을 현실로 목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검찰은 구태를 반복하며 전혀 개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이 요원하지만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다시 한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은 이전 개혁의 성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책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나름의 성과들을 거뒀고 또한 좌절된 세부 개혁들도 상당 부분 합의가 진척된 면들이 있다. 그러한 성과와 합의들을 논의의 바탕으로 삼는다면 향후 이루어질 개혁은 사회적 역량을 보다 덜 낭비하면서도 개혁의 성과는 보다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이 될 것이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된 개혁을 위해서는 앞선 개혁에 대한 냉정하고도 공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꼭 나왔어야 할 책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이들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라 하겠다. 검찰개혁을 다루는 이러한 책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어 성공하기를 바란다.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